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관위가 온라인 투표를 안내하고 오는 14일까지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171명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맨해튼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이바이크 배터리에서 불이 나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비보잉과 국악이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공연이 뉴욕에서 선보였습니다. 이상은 TKC 뉴스데스크, 오늘의 주요 소식입니다. 아름다운 제품에서부터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기까지 키스는 뉴욕에서 시작하여 현재는 전 세계 12,000명의 직원들과 함께 끊임없이 도전하는 기업입니다. 사람을 생각하고 존중하는 기업. 키스는 한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뷰티 기업 키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입후보자 서류를 받아가는 후보들이 늘어나면서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를 안내하고 오는 14일까지 한인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촉구했습니다.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이 8일 마감되는 가운데 6일 기준 벌써 총 3명의 후보가 등록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치열한 경선이 될 가능성을 두고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한인들이 편리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온라인 투표에 대해 안내를 시작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제38대 뉴욕 한인회장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를 하려면 오는 14일까지 선관위에 신청을 하고 3월 4일까지 선관위 공식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선거인 등록을 해야 합니다. 선거인 등록을 위해서는 화상통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며 정부에서 발행한 사진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합니다. 공식 카톡이나 전화로 내가 온라인 신청을 하겠다고만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때 통화하실 때 바로 유권자 등록을 하셔도 무방하고요. 또 14일 이후에는 저희들이 온라인 투표는 더 이상 접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신 분 14일까지 온라인 등록을 하신 분, 그러니까 신청을 하신 분에 한해서 3월 4일까지 저희가 온라인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선관위는 온라인 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3월 5일 현장 투표소에서 또 선거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 중복 투표임을 강조했습니다. 이 중복 투표를 하신 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요. 저희가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그 표의 수만큼 그 지지자분한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하실 거로 저희가 생각합니다. 한편 진강 뉴욕 한인 변호사협회장, 김광석 전 KCS 회장, 테렌스 박 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 연맹 회장이 뉴욕 한인 회장 후보자 등록 서류를 수령했습니다. 공화당 의원 171명이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계획한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이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하원 공화당 의원 128명을 포함한 총 171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이 계획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공화당 의원들은 최대 $20,000까지 탕감해줄 수 있는 이 정책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며 히어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43명의 공화당 상원 의원들도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이 합법적이지 못하다며 이 정책에 대한 도전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의견서에 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 조치가 중산층의 가정에게 중요한 구제책이 될 것이라고 답했지만 공화당은 여전히 이 조치가 미국을 빛의 소용돌이로 더 몰아넣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화당 의원들은 대법원은 이 같은 조치가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권력 분립에 위반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학자금 부채 탕감 정책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한 변론을 이번 달 말에 듣게 될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6월까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제 맨해튼 한 아파트에서 충전 중이던 이바이크 배터리에서 불이 나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FDNY는 어제 맨해튼 인우드 셔먼 애비뉴의 한 아파트에서 오전 1시 30분께 발생한 화재로 4명이 다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FDNY에 따르면 이번 화재 사건은 이바이크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 출구로 이어지는 복도에서 충전 중이던 배터리에 불이 나 통로를 가로막았고 이로 인해 아파트 내부에 있던 사람들이 쉽게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대원들은 약 1시간 만에 화재를 진압했습니다. FDNY는 이번 사건이 올해 들어 이바이크 배터리로 인한 세 번째 화재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퀸즈의 한 어린이집에서도 이바이크 배터리로 인해 큰 화재가 발생해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부상을 입었고 뉴욕시에서는 작년에만 이바이크 배터리로 인해 6명이 숨졌습니다. 이에 따라 FDNY는 배터리를 밤새 충전시키거나 건물 내 대피로에서 충전해서는 안 된다며 이바이크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한국 비보잉과 국악이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공연이 뉴욕에서 선보였습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은 지난 4일과 5일 양일간 맨해튼에 위치한 KNJ 공연장에서 전통음악과 비보잉의 복합 공연 메리고라운드 북미 추연을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이 공연은 벨기에 현대무용단 피핑톰 단원인 김설진과 한국의 유명 프로그램 댄싱라인에서 우승한 댄서 김기수가 이끄는 크리에이터 그룹 무버의 신작으로 비보잉과 국악을 더해 젊음, 에너지, 한국 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힙합의 본고장에서 이 브레이크 댄스가 시작된 곳에서부터 이 춤을 보여주는데 이 춤 자체가 그냥 단순히 짧은 포맷이 아닌 1시간 길이의 공연으로 가능하다는 걸, 그것도 동양에서 아주 조그만 나라인 한국에서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다시 보았을 때 이들의 피드백은 어떨까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우리 거야가 아니라 우리 거야가 되는 느낌이어서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춤 문화적으로 굉장히 많은 빠른 발전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거를 또 이쪽 원래 그 뿌리가 있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피드백이 좀 궁금했어요. 작품 제목은 회전목마를 뜻하면서 동시에 힙합 장르에서 2대의 턴테이블을 활용해 노래의 간주를 반복하는 디제잉 기술을 의미합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턴테이블에서 시작된 비보잉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삶을 춤으로 녹여냈다고 김기수 안무가는 설명했습니다. 메리고라운드라는 거는 DJ에 있어서 계속 이어지는, 끊기지 않고 브레이크 비트를 쭉 트는 그런 테크닉이거든요. DJ 테크닉. 그것들이 계속 회전목마처럼 돌아가는 게 비보이의 원심력을 갖고 도는 것들과 많이 닮아 있다라는 점과, 그리고 저희 인생처럼 돌고 도는 그런 사회성이랑 요 삼박자가 맞아서 그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퍼포먼스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검은고랑 저희는 비보이랑 검은고 같은 경우는 또 파워풀하고 굉장히 터프한 매력이 닮아 있다. 전통적이면서 저희와 닮아 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콜라보를 하게 됐습니다. 공연에는 안무를 맡은 김기수를 비롯해 성승용, 이병준, 심주용, 김기주, 정수진 등 세계 정상급 댄서들이 대거 출연했고 국립국악원 창작악단 소속의 김준영이 검은고 연주를 맡았습니다. 검은고 같은 경우는 옛날 음악, 옛날 악기 이렇게 생각하고 비보이는 현대 대중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현재 우리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다. 그런 지점에서 만나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콜라보를 통해서 검은고의 매력도 이제 비보이의 매력도 같이 좀 시너지가 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조금 더 이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보완을 해서 월드 투어 많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브레이크 댄스와 스트릿 댄스를 현대무용의 어법으로 재해석하고 전통음악을 접목시킨 이번 공연은 총 6개의 퍼포먼스로 구성됐습니다. 비보잉을 단 하나의 주제로 1시간 동안 멈추지 않고 공연을 펼친 댄서들에게 관객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조지 산토스 의원이 자신의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한 직원을 성희롱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토스 의원 사무실에서 일했던 데릭 마이어스는 지난 금요일 하원 윤리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자신이 윤리 규정을 위반해 산토스 사무실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을 당시 산토스 의원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마이어스는 지난 1월 25일 산토스의 사무실에서 유권자들의 우편을 검토하던 중 산토스 의원이 자신에게 옆에 와서 앉으라고 말했다며 이때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마이어스는 지난 1월 23일 산토스 사무실로부터 일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1월 30일 사무실로부터 기자로서의 그동안의 경력과 윤리규정 위반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받았고 이어 지난 2월 1일에는 일자리 제안을 취소한다는 얘기를 전달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산토스 사무실은 마이어스를 채용하려던 과정 중 윤리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돼 이를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마이어스는 이미 일자리를 제안받기 전 이 사실들을 모두 고용 매니저들에게 언급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어스는 이 사건이 분명한 중대범죄라며 윤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받아들이고 조사에 착수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예전에도 미국의 고고도 스파이 풍선을 미국 영공에 침투시켰지만 미국은 이를 탐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오늘 바이든 행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사건 이전에 중국 스파이 풍선이 최소 4차례 이상 미국 영공에 침투했지만 미국은 이 스파이 풍선이 미국 영공을 빠져나갈 때까지 이를 탐지하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스파이 풍선은 트럼프 전 대통령 때 최소 3차례,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최소 1차례 등 4차례 침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워낙 높은 고도에서 활동해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스파이 풍선의 미국 침투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연방상원이 대중국 정책 전반에 대한 청문회를 엽니다. 연방상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9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전략적 경쟁 시대의 미중 정책평가라는 제목으로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청문회에는 정부 측 증인으로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이 출석합니다. 연방정부가 본토 영공에 침투한 스파이 풍선을 일주일 만에 격추하자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이 늑장 대처를 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격추를 지시한 뒤 민간인 피해를 우려해 스파이 풍선이 캐롤라이나 앞바다로 빠져나간 지난 4일에야 전투기로 이 풍선을 격추시킨 뒤 현재 잔해 수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마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은 어제 ABC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서 이번 일을 초기에 설명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직무유기의 시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루비오 의원은 중국이 우리는 미국 본토에 스파이 풍선을 침투시킬 능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한편 미국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탐 코튼 공화당 의원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스파이 풍선이 발견되고 격추되기까지 일주일 내내 백악관이 마비되고 바이든 대통령의 격추 명령 사흘 만에 격추가 이뤄졌다는 것은 미국의 수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코튼 의원은 중국이 본토 정찰을 위해 스파이 위성을 날린 것이 아니라 바이든의 힘과 결단력을 시험하는 풍선이 됐고 불행히도 대통령은 실패한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테드 크루즈 상원의원도 바이든 대통령이 스파이 풍선이 일주일 동안 미국의 군사시설에 대한 작전을 수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꼴이 됐다. 더 빨리 격추 명령을 내렸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김 연방하원의원이 하원에서 한미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 산하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재선 의원인 영김 의원은 한미 관계를 비롯해 중국과 일본, 대만 등 아시안 지역의 외교 현안을 다루는 외교위원회 산하 인도태평양 소위원회 위원장에 선출됐으며 이 직책에 한인이 선임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김 의원실은 제117대 하원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외교 문제를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에서 다뤘으나 118대 의회에서는 위원회 명칭이 인도태평양위원회로 변경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위원회는 한국과 북핵 문제 등 한반도 현안을 직접 다루기 때문에 한인이 위원장을 맡음에 따라 한국의 입장이 더욱 원활하게 전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김 의원은 세계 인권 증진, 자유를 사랑하는 국가에 대한 지지 활동, 동맹국가의 자유무역 강화, 적들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위원장직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과 미국 간 교량 역할을 맡아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욕주 전체 인구의 45%에 육박하는 800만 명이 무료 의료보험 혜택인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제안한 2,270억 달러의 새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뉴욕주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800만 명에 달하며 별도로 370만 명이 메디케어 수혜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뉴욕주 인구가 약 1,900만 명임을 감안하면 약 45% 정도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는 것이며 메디케어까지 합치면 1,170만 명으로 뉴욕주 인구의 65%가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메디케이드 수혜 인구는 지난 2012년 52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0%에 조금 못 미쳤으나 2019년 60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가 발병한 2020년 680만 명, 2021년 730만 명, 2022년 780만 명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는 80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이에 따라 메디케이드 수혜자 800만 명에 대한 총 비용은 944억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연방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뉴욕주 부담금이 347억 달러로 10년 전에 약 2배에 달합니다. 또 1인당 연간 비용은 약 9,531달러로 지난 2017년보다 1,600달러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하면 메디케이드 자동갱신 혜택이 중단되고 다시 엄격한 자격심사를 하게 되므로 메디케이드 수혜자가 다소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뉴욕시 고교 졸업률이 2년 연속 80%를 넘어섰지만 뉴욕주 전체 평균보다는 낮았습니다. 뉴욕주 교육국은 2022년도 졸업생 기준 뉴욕시 고등학교 졸업률이 83.7%를 기록했으며 이는 전년도 81.2%보다 2.5%포인트 상승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인종별 졸업률은 아시안이 91.1%로 가장 높았고 백인이 89.1%에 달한 반면 흑인은 80.7%, 히스패닉은 79.5%로 평균보다 낮았습니다. 지역별로는 퀸즈 졸업률이 87%로 가장 높았고 스태튼 아일랜드가 85.7%, 맨해튼이 82%, 브루클린이 80%, 브롱스가 78%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뉴욕시 고교 졸업률은 뉴욕주 전체 평균 졸업률보다는 낮은 것입니다. 2022년도 졸업생 기준 뉴욕주 평균 졸업률은 87%, 2021년도 기존 졸업률은 86.1%로 뉴욕주보다 약 3%포인트 이상 높았습니다. 또 뉴욕주 전체 아시안 학생 졸업률도 93%에 달했고 백인은 91%, 흑인은 82%, 히스패닉은 81%를 기록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강제 이주하다시피 뉴욕시로 내몰린 중남미 난민 신청자들이 뉴욕시가 위험하다며 대거 캐나다로 발길을 돌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포스트는 오늘 뉴욕시 홈리스 쉘터에서의 마약과 폭행 등 범죄에 두려움을 느낀 난민 신청자들이 뉴욕시의 도움을 받아 버스를 타고 캐나다 국경지대로 간 뒤 캐나다로 밀입국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뉴욕주 방위군은 맨해튼의 포트 어소리티 터미널에서 캐나다 국경지대로 향하는 난민 신청자들에게 버스 티켓을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며 난민들은 매일 하루 5차례 뉴욕시에서 플래츠버그로 향하는 버스를 타고 북부로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난민 신청자들이 다른 도시로 가기를 희망하면 버스 티켓 등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카톨릭 자선단체들도 이들의 이주를 돕고 있습니다. 이들이 플래츠버그에서 1인당 약 50달러, 가족은 약 90달러를 내고 밴이나 택시 등으로 국경 바로 앞까지 이동한 뒤 걸어서 국경을 넘은 뒤 스스로 캐나다 측에 체포, 난민 신청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가족은 뉴욕시 홈리스 쉘터에서의 마약 복용, 브루클린 크루즈 터미널로의 강제 이주 등을 경험한 뒤 캐나다행을 택했으며 국경지대 택시 비용 마련을 위해 2주 동안 뉴욕시 지하철에서 사탕을 팔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난민 신청자들은 캐나다가 안전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환영하는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완화 등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있다는 장밋빛 지표가 잇따라 발표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연준의 미숙한 정책 결정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주식시장의 경기 침체 공포는 사그라들고 있지만 연준이 예상보다 더 많이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월 일자리가 시장 전망치의 3배에 가까운 51만 7천 개 늘었고 실업률이 54년 만인 최저인 3.4%를 기록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크게 줄었지만 거꾸로 이 같은 호조세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는 1월 고용지표 발표 뒤 선물 시장에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앞으로도 2번 더 인상한다는 데 베팅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등 연준이 새로운 불안 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에서는 연준이 지난 2021년 인플레이션을 너무 가볍게 평가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를 만회하기 위해 경기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금리를 과도하게 올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가운데 경제 상황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지만 미국인들의 경기 인식은 다소 나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BS 방송과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미국 성인 2,030명을 대상으로 경제 상황을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3%가 이전보다 좋아졌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전 같은 조사에서 좋아졌다는 답변 28%보다 5%포인트 올라간 것입니다. 이에 대해 CBS는 국가 경제에 대한 인식이 다소 나아졌지만
아직 긍정적 전망과는 거리가 멀다. 향후 전망에 대한 동의가 형성되지 않았다고 진단해 아직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가부채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5%가 찬성한 반면 반대한다는 답변이 55%에 달했으나 채무 불이행 상황이 되면 부채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답변이 68%로 조사됐습니다. 내년 전망에 대해서는 경기 후퇴 38%, 경기 둔화 24%로 침체 가능성이 62%에 달했고 경제 성장이 20%, 현상 유지가 18%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튀르키예 남부도시 가지안테프 인근에서 현지 시간 6일 새벽 4시 17분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 최소 1000명 이상이 숨졌으며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6시 15분쯤 뉴욕주 업스테이트 버팔로 외곽 웨스트 세네카 타운에서 규모 3.8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했으며 나이아가라 폭포 인근에서도 흔들림이 감지됐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 경쟁사 제품을 차별한 혐의를 잡고 수개월 내 반독점 위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롱아일랜드 레비타운의 91세 할머니가 지난 1981년부터 약 42년간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책임지는 크로싱 가드로 자원봉사를 한 뒤 이달 초 은퇴, 지역사회의 격려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초 센트럴파크에서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던 부의 상징 흰색 올빼미가 지난 4일 아침 다시 센트럴파크에서 포착됐습니다. 지난 4일 오후 9시쯤 오하이오주 이스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화학물질을 실은 화물열차 50대가 탈선, 대형 화재가 발생해 큰 피해를 낳았습니다. 롱아일랜드 포트 제퍼슨의 82세 여성이 지난 4월 오전 11시 15분 사망 판정을 받고 오후 1시 30분 장의사로 운구됐으나 장의사 측이 2시 9분에 이 여성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0시 40분쯤 뉴저지주 포트리의 한 콘도 3층에서 10대 청소년을 불법 감금하고 있던 남성이 경찰과 대치하다 경찰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이상으로 2월 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